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47년 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이 100세 시대에는 이 현역 시절보다도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 후반 인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반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후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선 그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러고 퇴직한 뒤에 한 30년 후반 인생에서 뭘 하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선 자산 관리 어떻게 할 건가, 이것만은 유념하자,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가 50쯤 되면요,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이 우리 집의 재산 상태를 살펴보는 일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대차대조표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A4용지를 뉘어놓고 T자를 그립니다.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 이걸 쫙 나열합니다. 자산에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있죠. 실물자산에는 우선 집이 한 채, 아파트 한 채 5억, 뭐 중고 자동차 있으면 한 대 100만 원, 또는 뭐 개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이런 걸 쓰고,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이런 걸 다 쓰고 나서 시가를 씁니다. 합계를 내보니까 10억이 됐다. 그러면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 10억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편에다가는 그 자산을 갖기 위해서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 있는가? 그걸 씁니다. 합계를 했더니 7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을 뺀 3억. 이게 순수한 우리 집 돈 자기 자본입니다. 이거를 50 가까이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들어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만들 때 조심할 거 있죠. 엉겁결에 또 비자금 감춰놓고 뽀록 나면 안 되니까 부부간에 이건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가정은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 이런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가 총 자산의 3분의 2가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빚은 갚지 않으면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집값, 주식값, 자산 가격은 불황이면 얼마든지 절반으로 3분의 1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퇴직한 후에 이 하우스푸어 또는 이 빚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분은 우선 퇴직하기 전에 빚부터 갚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빚도 별로 없고 재산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가정은 갖고 있는 자산이 거의 다 부동산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마 여러 군데서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75%가 부동산. 이 노인분들은 더 많습니다. 81%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밖에 없어요. 근데요, 제가 놀란 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1990년도만 해도 부동산의 비중이 60%, 우리나라나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30%, 미국 비율과 비슷해졌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30-4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다.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이 보통 사람이 실물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그러면요,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리츠, 부동산 펀드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은 금융자산이 70%. 거기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통 사람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은 70%입니다. 저는 부동산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너무나 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게 자산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동산 값이 떨어질지 오를지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요즘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죠.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와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또 그런 경험을 끝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때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수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습니다.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 똑같아요. 그렇게 오르는데 또 올라.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입니다. 얼마나 비쌌는가?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경복궁, 창덕궁 있는 종로구죠. 종로구와 같은 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일본 사람이 그러는데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요,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다 삽니까? 자, 근데요, 그 땅값이 그다음부터 9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916년까지 7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몇 년 동안에 약간 올라서 75까지 올라 있는데 그동안에 일본에 관광객이 몰려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 말이 내년 가면 또 아마 이게 떨어졌다고 표에 나타날 거래요. 왜? 요즘 일본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안 가거든요. 아니, 어떻게 땅은 수입도 못 오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요,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 줄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나이가 환갑쯤 되면요, 이제 애들이 결혼해서 나갑니다.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도 아파서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미리미리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백세인. 그 100세 살 백세인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재작년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4,793분이 계시대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이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봐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지요. 뭐 남말할 거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2002년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2001년이 되니까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간대요. 안 자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천만 가구.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이 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이게요, 2019년에는 57%,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몇 년 전에 60% 넘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일본도 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이 세상이 대부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이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요즘은 지방에 가도 이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8년쯤 된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우리말하면요, 이 아주 그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 이 사흘 만에 발견이 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들이 25명.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전문가나 데리고 여기 강남의 고층 아파트 들어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기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요,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떤 데 사는가?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또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나이 들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너무 지금 우리가 아파트 이 문화에 익숙해 있는데 판교의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타운하우스는요, 일본 건축가 건축 설계사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설계를 한 건데요. 어떻게 설계를 했냐? 그분이 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이제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모든 주택에 사방을 유리로 설계했고, 그러다 보니까 밀실에 익숙한, 다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이 밀실에 익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입주를 꺼렸어요. 입주할 때는 미분양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10년을 살아보니까 지금 같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이 1인 가구 시대에, 이 외로운 시대에 너무나 행복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가지고 그 설계사 야마모토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는 신문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런 반성이 날까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난 2010년, 17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국의 가구 수는 854만 가구가 늘었어요. 근데 집은요, 1074만 가구를 지었어요. 전국적으로는 공급과잉입니다.
근데 서울은요 208만 가구가 늘었는데 집은 113만 가구밖에 안 졌어요. 절반밖에. 그래서 서울이 작년, 재작년, 금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날 걸 왜 몰랐을까? 첫째요, 이 일자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서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요, 고령화 세대가 되면 이 나이 든 분들이 교회로 나가서 유유자적하게 살 줄 알았죠? 아니에요. 동경 노인들도 서울 노인들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교회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 미리 생각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집은 누가 삽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 또 준대요. 또 집을 늘려가는 건 40대, 50대거든요. 근데 40대, 50대가 지난 20년 동안에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요.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무슨 가구만 느는가?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 또 는데요. 근데 그 노인들은요 이미 집이 있거나 집 살 능력이 없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집을 삽니까? 그 다음에요 1, 2인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68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 380만 가구 또 는데요. 1, 2인 가구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110만 가구가 줄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여기 있는 이 표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금융자산을 늘리라고? 어떻게 늘리란 말이냐? 자, 그 금융자산에는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게 금리가 10몇 %일 때는요 뭐 예금만 해도 됩니다. 지나고 보니까 은행의 예금에서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몇 % 줄 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금리가 1%대. 지난 상반기에 금리 평균이 정기예금리 1년짜리가 0.9%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 금융상품에는 크게 나눠가지고 갖다 맡기면은 은행 예금처럼 책임져주는 그 금융기관이 그걸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책임져주는 대신에 너무 금리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거를 투자상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이 투자상품과 저축상품 중에서 그 도대체 어떻게 고르라는 거냐. 그래서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자, 첫째는요 이 사려고 하는 그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금융기관에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 선물, 옵션 이런 것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요즘 금리가 낮으니까 이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70대 후반에 대학 나온 인테리 노인분이 계신데요. 한 번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 나는 상품이라는데 괜찮은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사기거든요. 멀쩡히 대학 나온 노인분이 사기에 넘어가려고 그러더라니까요. 1980년대 초에 유명한 일수계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이요 1년을 부으면요 1억 원을 받는 개입니다. 하루에 10,000원씩 1년 365일을 부으면 얼마 붙는 거죠? 365만 원. 그거 붙고 1억 원을 받아요.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당무계. 근데요 작년에 제가 아는 분 한 사람, 재작년에 한 사람 황당무계에 넘어가가지고 몇 억씩 날렸어요. 요즘 금융 사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아주 기발한 상품이라고 말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봐가지고 알고 사든지 모르겠으면 아예 사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라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그래서 사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가. 그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는데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200몇십 개 있어요. 그중에서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투자 상품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복잡한 걸 아는 것보다도 소개를 받아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단서조항. 이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단서조항이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분들이 보질 않고 그대로 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단서조항을 꼭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껐을까요?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누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저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보통의 직장인들은 그냥 우량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요.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활용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왜? 남조질만 시키니까. 그래서요,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자산 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이 금융상품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퇴직 후에 한 30년, 40년 이 후반 인생을 뭘 하면서 살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